옛날 어느 양반가에는 누구도 이름 대신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여종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저 마당 쓸던 계집애쯤으로 여겼지요.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뜰을 쓸었고 낮이면 부엌과 사랑채를 오가며 허드렛 일을 했으며 밤이면 다 식은 아궁이 곁에 쪼그려 앉아 다음날 장작부터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을에서 이름난 늙은 관상가 하나가 그 집 마당을 지나던 그 여종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고 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요. 늙더니 눈이 흐려졌나? 하필 여종 얼굴에 뭘 봤다고 저리 놀라나? 관상쟁이도 이젠 허튼 소리를 하는군. 하지만 그 노인은 끝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아이가 언젠가는 제일 높은 자리를 지킬 상을 지녔소. 그 말은 웃고 넘기기엔 너무 이상했고 믿기엔 더더욱 불길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당 쓸던 여종의 얼굴을 본 관상가가 왜 그토록 놀라 급히 머리를 숙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천하게만 여기던 그 아이가 어째서 끝내 귀한 자리를 살릴 얼굴이었는지를 담은 예시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고을 서쪽 언덕 아래 자리한 제법 큰 양반가였습니다. 대문은 번듯했고 사랑채 기둥도 굵었으며 안채 장독대엔 늘 윤기가 돌았지요. 하지만 그런 집일수록 사람이 사람을 가르는 눈도 더 매서운 법입니다. 그 집 여종 소은은 어릴 적부터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죽고 남은 핏줄도 없다 하여 10살도 되기 전에 종문서에 이름이 올라간 아이였지요. 누가 어디서 데려왔는지는 집안 어른 몇 말고는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만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듣고 자랐지요. 소은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쉽게 대꾸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죽은 아이는 아니었지요. 늙은 행랑어멈 허리가 아프면 제일 끝나고 몰래 물을 데워드렸고 부엌 어린 종이 혼나고 울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떠서 쥐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조용한 인정이 양반댁 안주인 윤씨 부인 눈엔 오히려 눈엣 가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윤씨 부인에겐 홍기가 찬 외동딸 채윤이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입고 남들 앞에선 얌전한 척했지만 집안 안에서는 성미가 무척 예민한 아씨였지요. 소은이 물동이를 조금만 늦게 들여도 성을 냈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방 안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다 소은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종이면 종답게 눈에 안 띄어야지. 어딜 감히 사람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드니. 그 말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소은은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조용히 숨쉬며 살아갈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소은을 두고 복없는 아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복없는 얼굴과 복을 감춰둔 얼굴이 겉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해 가을 윤씨 부인은 큰 마음을 먹고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관상가 백노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채윤에게 서울 명문가 혼담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 혼사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수군거렸고 윤씨 부인은 딸의 관상이 귀하게 타고났다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든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백노인은 수염이 허옇게 내려온 늙은이였으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들어와 채윤 얼굴을 한참 보더니 좋다 나쁘다 곧장 말하지 않고
차 한 모금을 오래 삼켰습니다. 윤 씨 부인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노인장? 우리 아이상이 나쁘진 않겠지요? 백노인이 막 입을 열려던 찰나 마당 끝에서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쓱쓱 소은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뜰에 떨어진 은행잎을 쓸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어 소은의 앞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얼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백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잘못 본 것이라도 되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소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관상가가 사랑채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 쪽을 향해 급히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채윤도 하인들까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보았지요. 윤 씨 부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노인장,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하신 겁니까? 백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함부로 부리지 마시오. 사람들은 웃음도 못 웃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우리 집 여종입니다. 그러자 백노인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종이라 하셨소? 허나 저 얼굴은 남의 치맛자락 밑에서 평생 살 상이 아니오. 채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요. 지금 우리 딸 앞에서 종련상을 더 귀하게 본단 말씀이오? 백노인은 다시 소은 쪽을 보았습니다. 귀하다는 말도 다 틀렸소. 저 아이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높은 자리를 살리는 상을 가졌소. 머리에 관을 얹는 상이라기보다 관을 얹은 자가 저 아이 하나를 의지하게 될 상이요. 그 말은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소은을 당장 마당에서 물러나게 했고 채윤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 버렸지요. 하지만 백노인은 떠나기 전 끝내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얼굴이 아니오. 저 아이 앞에선 웃고 넘기지 마시오. 관상가가 떠난 뒤 집안 공기는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행랑채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백노인이 여종 앞에 절을 했다더라. 왕후의 덕을 가진 상이랬다더라. 저 집 아씨보다 더 귀한 얼굴이라 했대. 그 말이 가장 먼저 가시처럼 박힌 사람은 물론 윤 씨 부인과 채윤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윤은 소은을 안채 뒤 뜰로 불러 세웠습니다. 너 관상가 앞에서 일부러 얼굴 들이민 거냐? 소은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씨? 채윤은 비웃었습니다. 천한 종년이 별소리를 다 듣고 꿈을 꾸는구나. 감히 내 얼굴이 누구보다 귀하단 말이 좋더냐?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 씨 부인까지 나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안채엔 얼씬도 하지 마라. 행랑채 뒤 허름한 헛간에서 지내거라. 서울 혼담오간 집안에 잡소리라도 나면 내 혀부터 잘릴 줄 알아라. 그렇게 소은은 하루아침에 안채 일에서 밀려나 집 가장 뒤편 헛간 곁 허들의 일만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채윤의 혼담은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반가에선 갑자기 날짜를 미루자 했고 한 번은 중간에서 예단 물목이 틀어졌고 또 한 번은 상대 집 노모가 앓는다며 말을 흐렸지요. 윤 씨 부인은 공연히 더 신경질을 냈습니다. 다 저 계집애 때문이야. 흉한 말이 집안에 붙으니 길한 혼사도 막히는 거지. 그럴수록 소은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망도 울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겼다는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가만히 쥐고 앉아있곤 했지요. 그 비단엔 집안 하인으로선 어울리지 않는 정교한 금실 자수가 한 귀퉁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게 왜 자기 손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죽기 전 한 번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지요. 이건 버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몰라도 하늘은 안 잊는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첫서리가 내리기 전 서울에서 오는 길목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헛간 앞 처마 밑에서 젖은 장작을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바깥에서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소은이 등잔을 들고 다가가 보니 젊은 사내 하나가 피를 흘린 채 담장 밑에 기대어 있었지요. 옷은 좋은 비단이 아니었지만 허리춤의 매듭과 손놀림 말투가 평범한 떠돌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소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는 겨우 눈을 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옵니다. 잠깐만 숨겨주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횃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은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헛간 안으로 끌어들였고 마른 볏짚을 들쳐 안쪽 빈 공간에 그를 숨겼지요. 잠시 뒤 낯선 군간 둘이 담장 앞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이 근처로 다친 사내 하나 못 보셨소? 소은은 등잔을 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뒤뜰 일만 합니다. 담장 밖은 보지 못했습니다. 군간들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을 살폈지만 허름한 헛간과 여종 하나뿐인 뒤뜰에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완전히 기절하자 소은은 그의 상처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내 품에서 작은 옥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문양은 범상한 집안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대궐 문양과 닮아 있었지요. 소은은 놀라 움찔했지만 다시 조심스레 그걸 품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사내 곁을 지키며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사내는 사흘째 되던 날 비로소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겸이라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다 변을 당했다고만 했지 자기 신분을 곧장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이미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사흘 동안 그가 잠결에 부르는 이름, 몸가짐, 그리고 떨어뜨렸던 옥패 하나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소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겸도 자기를 숨겨준 여종에게 왜 이렇게 조용히 일하느냐고만 물었지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밤 그가 소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살렸소?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죽을 사람이면 모를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본 척할 수는 없어서요. 이겸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종으로 자란 사람이요? 소은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도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소? 그리고 무릎을 꿇는 법보다 남을 일으키는 법을 먼저 아는 얼굴이요. 그 말은 언젠가 관상가가 했던 말과 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집안 늙은 집사 박노인이 헛간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은 품에 있던 낡은 비단 조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느냐?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오래 숨겨온 사람처럼 한참을 떨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본디 이 집 종이 아니었다. 소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김대감 집안에 젖먹이 딸 하나가 있었지. 그 아이를 살리려 하던 유모가 죽기 전에 이 집 문 밖에 맡기고 갔다. 사모님은 그걸 알고도 종으로 부려 키우면 나중에 탈 없겠다 하셨고 나는 겁이나 입을 다물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상가가 왜 저랬는지, 어머니가 왜 비단 조각을 버리지 말라 했는지, 세상이 왜 자꾸 자기 얼굴을 이상하게 보았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큰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뒤뜰 헛간에 숨어있던 이겸은 놀랍게도 세자였습니다. 그는 궁박 민심을 살피러 은밀히 내려왔다가 정적들이 보낸 자객에게 습격당한 것이었지요. 궁에서는 세자를 찾느라 난리가 났고 결국 군관들이 그 집까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윤씨 부인과 채윤은 세자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비백산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세자가 사람들 앞에서 헛간 쪽으로 먼저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보는 앞에서 소은 앞에 멈춰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세자가 여종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그저 우리 집 종년일 뿐입니다. 그러자 세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그 순간 박노인이 앞으로 나와 마침내 숨겨온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은의 출생, 유모가 남긴 비단 조각, 종으로 숨겨 키운 사연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윤씨 부인과 채윤은 그 자리에서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늙은 관상가 백노인도 서울에서 온 대신들 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날 여종 앞에 절을 했느냐고 묻자 백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이마엔 귀한 피가 서려 있었고 눈엔 남을 살리는 덕이 서려 있었소. 왕후의 상이란 금관을 쓸 상이 아니라 금관을 쓴 자가 끝내 의지하게 될 상을 이르는 법이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놀라 고개를 숙인 건 천한 종이 귀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미 귀한 기운이 너무 낮은 자리에 눌려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뒤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소은은 더는 종문서에 묶인 아이가 아니게 되었고 억울하게 멸문당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도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과 채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그들을 심하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자에게 이런 부탁부터 했지요. 저를 살려준 건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받을 은혜가 있다면 이 집 늙은 하인들과 굶는 사람들에게 먼저 돌려주십시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이를 곁에 두고 싶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궁녀로 들이자는 말이었지만 중전마마가 직접 소은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남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이라면 궁 안에서도 드문 눈이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소은은 정말로 높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기엔 하루아침에 복이 트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자리는 마당 쓸던 날들, 남의 눈 피하던 날들, 억울해도 대꾸하지 않던 긴 세월이 하나씩 쌓여 만든 자리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날 관상가가 왜 급히 고개를 숙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놀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귀한 얼굴이 너무 낮은 자리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누군가를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천하다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당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당만 쓸 운명은 아니었고 종문서에 이름이 적혔다고 해서 하늘까지 그 이름을 종이라 부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백로인은 늙어 세상을 뜨기 전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지요. 관상이란 부귀를 마치는 재주가 아니다. 낮은 자리에 눌려있는 귀한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다. 그러니 혹 세상 사람들이 다 낮게 보는 사람 하나를 만나거든 그의 옷차림과 자리를 먼저 재지 마십시오. 가끔은 가장 초라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살릴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